황금으로 빛나는 거대한 거울의 방, 끝없이 펼쳐진 프랑스식 정원,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비단으로 치장한 수백 명의 귀족들. 베르사유 궁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럽 최고의 권력자들이 씻는 대신 향과 의식으로 버티며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편지와 회고록에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18세기 기록자 티르노드 라 모랑디에르는 베르사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통로, 복도, 안뜰은 소변과 대변으로 가득 차 있다. 아름다운 드레스 자락 아래엔 말라붙은 오물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향수는 악취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무기였죠. 그리고 이 기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신는 하이힐, 뿌리는 향수, 지키는 예절의 진짜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화려함과 불결함이 공존했던 베르사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3,000명에서 1만 명이 드나드는 거대한 공공장소였죠. 루이 14세는 모든 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문제는 현대적인 하수도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천 명이 매일 배출하는 오물이었죠. 궁전은 습지대 위에 세워져 자연적인 배수가 불가능했고, 루이 14세는 정원 분수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위생시설은 방치했습니다. 당시 방문객들의 기록을 보면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악취였다고 합니다. 소변과 땀, 그리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가 궁전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거죠. 이 냄새는 단순히 공기 중에만 떠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벽과 가구, 커튼과 테피스트리, 심지어 사람들이 입은 옷과 가발에까지 깊숙이 배어들었습니다. 몇 년씩 베르사유에서 생활한 귀족들의 옷에서는 궁전 특유의 악취가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베르사유에도 공중 화장실은 있었습니다. 복도와 계단 곳곳에 나무 좌판을 갖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수천 명의 인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자주 막히거나 넘쳐 흘렀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왕을 아련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선 하급 귀족들은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구석이나 사용하지 않는 벽난로에서 볼일을 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생시몬 공작의 회고록에는 아르쿠르 공작 부인 같은 고위 귀족조차 궁전을 걸어가다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고 지나갔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중 일부는 정치적 비방이나 과장도 섞여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을 만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자신의 방에 요강이나 의자 형태의 휴대용 변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이것을 창밖으로 버리거나 궁전 안뜰에 버렸죠. 지나가던 사람 머리 위로 오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비일비재했고, 안뜰에 쌓인 배설물은 여름이면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습니다. 궁전 지하의 저장조는 늘 용량을 초과했고, 넘쳐 흐른 오물은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악취는 궁전 기초부터 올라와 1층까지 침투했죠. 화장실 누수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주방이 완전히 오염된 적도 있었습니다. 1730년대부터는 초기 형태의 수세식 화장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식 장소라고 불린 이 화장실은 영국인 발명가가 만든 플러시 메커니즘을 사용했죠. 왕과 왕비는 이런 최신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은 여전히 낡은 공중 화장실이나 요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갔던 겁니다. 궁전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든 진짜 원인은 기술적 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은 물 자체를 두려워했거든요. 이 기묘한 공포는 14세기 흑사병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간 후 의사들은 질병이 오염된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미아즈마 이론을 확립했죠. 그리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의 모공이 열리고 그 열린 모공을 통해 전염병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의학 교과서들은 한결같이 목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체내의 4가지 체액의 균형을 깨뜨려 병을 유발한다고 봤죠. 목욕은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였고 일상적인 청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겁니다. 왕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는 위생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공포의 문제였습니다. 루이 14세는 이런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가 평생 단 2~3번밖에 목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물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는 평생 단 한 번도 목욕하지 않았고 그의 궁정은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라는 악명이 자자했죠. 반대로 헨리 8세는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깨끗한 왕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매일 슬리퍼 욕조에서 목욕했지만 플란넬 가운을 입은 채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들은 어떻게 청결을 유지했을까요? 그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세척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깨끗한 리넨 천에 알코올이나 향수를 적셔서 얼굴과 손을 닦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죠. 몸 전체를 씻는 대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게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아몬드 오일이나 심지어 침을 사용해서 피부를 닦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결의 진짜 척도는 피부가 아니라 속옷이었습니다. 리넨 속옷이 땀과 기름 그리고 몸의 불순물을 흡수해준다고 믿었거든요. 따라서 하얀 리넨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었죠. 루이 14세는 하루에 3번씩 속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물론 그의 실제 몸은 몇 달 동안 씻지 않았지만 깨끗한 속옷을 입고 있으면 청결하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이 개념은 중세의 의학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리넨이 피부의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값비싼 리넨을 여러 벌 소유하고 그것을 세탁할 하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겉옷은 거의 세탁하지 않았지만 속옷만큼은 눈부시게 하얗게 유지해야 했죠. 이 흰 속옷이 목과 손목에서 살짝 보이는 것이 바로 귀족의 증표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리넨 속옷을 여러 벌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흰 속옷에 레이스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신분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향기로운 가루도 중요한 위생 도구였습니다. 쌀가루나 붓꽃 뿌리로 만든 파우더를 몸과 가발에 뿌렸죠. 이 파우더는 땀과 기름을 흡수하고 악취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 안이 뿌옇게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하얀 피부는 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파우더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은 일석이조였습니다. 이렇게 베르사유 귀족들에게 청결은 씻는 것이 아니라 갈아입고 덮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는 근본적인 악취를 해결할 수 없었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더 강한 향으로 냄새를 덮어버리는 극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베르사유는 향기로운 궁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루이 15세 시대에는 향수 사용이 극에 달했죠. 귀족들은 단순히 몸에만 향수를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옷과 가발은 물론이고 장갑과 부채, 가구와 벽지, 심지어 궁전의 분수에서도 향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향기로 포화되어 있었던 거죠. 어떤 날에는 궁전 전체가 특정 향으로 채워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왕이 명령한 오늘의 향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매일 다른 향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쓸 수 있는 7가지 다른 향을 만들게 했죠. 그의 속옷은 천사의 물이라 불리는 복잡한 향수 혼합물로 헹궈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강렬한 향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편두통 때문에
대부분의 향수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블로썸 향만큼은 평생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방에서는 오렌지 꽃 향기가 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향수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향수가 부패한 공기를 정화하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믿었거든요. 귀족들은 향기로운 식초를 담은 작은 상자를 항상 휴대했고, 장미와 자스민으로 향을 입힌 장갑과 부채를 사용했습니다. 이 비네그레트라 불린 작은 상자는 악취로 기절할 것 같을 때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 응급 도구였습니다. 라벤더, 오렌지 블로썸, 용연향, 베르가못 등의 향료가 식초에 섞여 있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만의 전속 조향사를 고용했습니다. 장 루이 파르종이라는 이 조향사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향수들을 만들었죠. 건초와 풀의 전원적인 향에 자스민, 백합, 튜베로즈의 강렬한 꽃향기를 결합한 이 향수들은 인공적이고 썩어가는 궁전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의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향수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을 썼고, 이것은 나중에 그녀가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향수 수요가 폭발하면서 프랑스의 그라스와 몽펠리에는 세계적인 향수 제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가 만들어낸 이 향수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프랑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향수 생산국으로 군림하고 있죠. 악취를 이기기 위한 절박한 필요가 결국 하나의 산업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향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더러운 현실은 우리가 지금도 입고 신는 패션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았거든요. 하이힐, 가발, 손수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패션 아이템들은 모두 같은 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오물과 기생충, 그리고 질병이었죠. 하이힐은 원래 페르시아 기병들이 발명했습니다. 말을 탈 때 등자의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였죠. 유럽에 전해지면서 군사적 목적에서 사회적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거리는 오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굽이 높은 신발로 오물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죠. 하지만 베르사유에서 하이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키가 작아서 자신을 더 크고 위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죠. 하이힐의 높이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고, 빨간 뒤꿈치는 왕과 가장 가까운 귀족들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힐은 걷는 방식도 바꿔놓았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워야 했죠. 이것이 우아한 자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궁전의 오물 위를 걷는 것은 여전히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적어도 하이힐 덕분에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발의 역사도 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가발이 유행한 이유는 이와 매독 때문이었죠. 머리를 거의 씻지 않아 이가 극성을 부렸고, 매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모를 겪었습니다. 해결책은 진짜 머리를 삭발하고 가발을 쓰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발은 무겁고 더워서 착용자는 엄청나게 땀을 흘렸고, 그 땀 때문에 가발은 다시 이인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파우더를 뿌렸고, 이 하얀 가루는 매독으로 생긴 피부 상처를 감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손수건도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리넨천에 향수를 뿌려 악취를 막는 도구로 사용했죠. 16세기에 카트린 드 메디치가 이 관습을 프랑스로 가져왔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모든 손수건의 크기를 16인치 곱하기 16인치로 통일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크기는 오늘날까지 현대 포켓 스퀘어의 표준 치수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발전한 엄격한 예법도 위생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티켓이라는 단어 자체가 루이 14세의 정원사가 세운 잔디 밟지 말라는 팻말에서 유래했죠.
수천 명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려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예법은 혼란과 불쾌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죠. 매일 아침 왕이 옷을 갈아입는 그랑르베 의식에는 약 100명의 귀족들이 모였고, 가장 높은 신분의 귀족들은 왕에게 깨끗한 속옷을 건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법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상급자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는 말을 걸 수 없었고, 문을 노크하는 대신 왼손 새끼손가락 손톱을 길러 문을 긁어 입장을 요청했죠. 의자에 앉는 것조차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만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고, 왕족은 팔걸이 없는 의자에, 고위 귀족들은 스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시간이 걸리든 서 있어야 했죠.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이것을 문명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악취와 불결함을 견디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베르사유의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한 사람은 리젤로테라는 별명으로 불린 오를레앙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독일 공주로 태어난 그녀는 정략 결혼으로 프랑스 궁정에 왔고, 평생 프랑스 궁정의 인위적인 분위기를 혐오했죠. 마담 노릇을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신체 기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고, 똥 싸고 방귀 뀌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녀의 말은 양식화된 향기로운 궁정의 맥락에서 보면 충격적으로 솔직했습니다. 베르사유의 비위생적인 체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절대주의에 대한 반란이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과시적이고 더러운 생활 방식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죠. 혁명 이후 무거운 가발과 하이힐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더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19세기에 찾아왔습니다. 1880년대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과 질병 전염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물은 더 이상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청결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쁜 냄새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미아즈마 이론은 세균 이론으로 대체되었고, 목욕과 손 씻기가 중산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결은 부르주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죠. 1920년대가 되면 규칙적인 목욕이 서구 도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지속된 건식 세척의 시대가 마침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 매일 샤워하고, 향수를 사치가 아닌 기호품으로 여기며, 하이힐을 권력이 아닌 패션으로 신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청결의 개념은 사실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 전만 해도 유럽 최고의 귀족들은 평생 목욕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이었으니까요. 오늘날 베르사유 궁전은 완벽하게 깨끗한 관광 명소입니다. 한때 복도와 벽에 스며들었던 악취는 오래전에 환기되었고, 역사적 오물은 깨끗이 청소되었죠. 하지만 향기로운 궁정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향수와 패션 산업을 지배하는 것,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복잡한 예법 규칙들, 이 모든 것이 베르사유의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역사는 인간 문명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태양왕은 비할 데 없는 시각적, 정치적 광채의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극심한 불결함과 생물학적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하이힐과 향수, 가발의 더러운 이유들은 문화가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곤경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믿음과 과학, 그리고 시대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의 악취나는 황금빛 복도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도 매일 몸에 뿌리고 발에 신고 규칙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